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이재영입니다. 자, 지금부터 종합토론 시간인데, 모두 네 분의 네 분의 패널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먼저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패널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홍익대학교 이승우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다음에 한양대학교 김태웅 교수님, 강원대학교 김명식 교수님, 부경대학교 김상단 교수님, 환경부의 정성조 과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분당 한 5분 내외로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시간이 남으면은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로부터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왼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승우 교수님이 나중에 해줬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사회자의 권한으로 이승우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이승우입니다. 먼저 오늘 2023년 물학술 심포지엄의 토론자로 초청해 주신 서일호 회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준비해 주셨던 많은 분들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토론자로 지명해 주신 이지영 교수님한테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발표하셨던 내용들 정말 재미있게 봤던 부분들 많고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관심도 많았던 부분들도 많아서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또 총괄 간사이신 우리 정창선 교수님께서 질문은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이런 지하에 하셔서 제가 질문은 못 드리고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이랑 그다음에 저희 분야에 계셨던 선배님들 그리고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하실 동료분들한테 제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손소호 교수님께서 가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사실 기후 위기에 관한 이해도가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연구를 하신 연구자들분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가뭄에 관한 인식도 거기에 맞춰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부족한 거에 관해서 가뭄을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식의 가뭄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고려한 가뭄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공감대를 한 번 더 형성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가뭄들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은 연안 지역에서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염해 해수면 상승에 의한 염해에 대한 피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강우에 관한 용수 부족의 현상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지하수의 사용량도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총괄적인 수자원에 대한 관리가 가뭄에 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맞물려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이주영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가뭄에 관한 연구를 제가 알기로는 15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생태에 관한 연구까지도 영역을 넓혀주셔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고 들었던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관련 분야에서 이제 생태계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조금 많아서 이것저것 책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긴 하는데요. 생태계를 관리하는 건 인간인데 그러면은 인간을 관리하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생태계가 저희 인간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서로 상호 공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나가는 게 어쩌면 생태계 이제 환경, 생태학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 했던 관제 중심의 생태계 연구가 아니라 이제 행동주의 정심의 생태 연구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는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제 같이 보고 있는 얘기인데요. 일상적인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적인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선행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개 단계에서 현재 이주영 교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생태학적 가뭄의 지수랑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앞으로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수에 관한 얘기로 계속 귀결되고 있는 어떤 환경 생태학적 이야기들을 척도라는 이야기로 옮겨갈 수 있는
좋은 패러다임의 시프팅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그 변화를 위해서면은 이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저기 환경부도 오셨는데요. 환경부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표랑 지수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변수들의 조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척도가 되는 순간은 걔네들 안에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논리적인 또는 경험적인 어떤 연결 체결 고리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얼마나 많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표현력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단순히 규모의 경제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연구자들의 열정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찬원 교수님께서는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치수를 하고 있으니까 치수를 하는 사람들한테 핵심적인 말씀들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 중에 저는 정 교수님께 질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수자원 전문가들이 대비와 대응을 하는 폭우 재난에 관해서 하는 방향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저희는 대비를 잘하고 대응을 잘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대비 행위에 관해서 이런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러면은 대응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도 효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의 투입에 비례하는 게 정말 대응의 효과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권문혁 부장님께서 이제 플랫폼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DT에 관한 이야기는 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DT는 이용 대상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를 DT를 만드는 사람에서 보는 DT가 있고 그다음 DT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DT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DT가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권 부장님께서 제시하는 스케일 중에 이제 워킹 스케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밀집도가 높은 스케일인데 이제 그런 밀집도의 경량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직간접적인 교류가 가능한 디지털 트윈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리뷰를 봤을 때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많이 나오죠. 어느 주유소에 기름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되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는 것처럼 정말 직간접적인 교류가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단계의 페더레이션이 되는데 이제 페더레이션에서 무엇을 연합할 것이냐, 무엇을 묶을 것이냐, 어떤 목적을 묶을 것이냐에 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충분히 된다고 하면 사실 이질감이 최소화가 될 거고 그러면은 정말로 탑 클래스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수자원공사가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제 의견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이 교수님은 이제 네 분 발표자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갖다 쭉 해주셨는데 질문이 딱 하나 있으시네요. 보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그런 정창삼 교수님한테만 이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묶어서 이 토론이 끝나 한 번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옆에 계신 한양대학교 김태웅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김태웅입니다. 오늘 제3회 K워터 학술상 시상식하고 관련해서 이제 물학술 심포지엄에 이제 제가 세 번째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축하 인사를 드릴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 수상하시는 앞에 앉아 계신 네 분 수상자께 진심으로 이제 축하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에 대해서 네 분의 주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기후 변화 시기 물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는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키워드는 물 위기 같습니다. 물 위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요 물 위기가 도대체 왜 오고 있는지 따져보면 그 앞에 있는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붙어 있죠. 기후 변화가 이제 뭐 발생을 해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강우 패턴이 좀 평화화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물 위기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유럽과 같은 좀 강우 변동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기후 변화가 작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강우 집중도는 높아지고
따라서 홍수량은 이제 증가하고 가뭄기는 늘어나고 상당히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강우 변동성에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중간이 없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단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패턴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호우가 이제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제 집중되는 얘기들은 이제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강우하고 홍수가 짧은 기간 내에 번갈아서 이제 발생하는 사상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7월 장마 태풍 기간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갈수 기간인데 우리가 요 패턴이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 봄 가뭄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6, 7, 8월에 홍수가 크게 발생하고 만약에 여름 강우가 적어지면 그 홍수가 끝나고 나자마자 가뭄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따라서 홍수하고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것이 또 그 심도가 또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닥친 상황에서 이것들을 지난 과거 한 뭐 20년 가까이 저희가 구조적인 대책보다는 비구조적인 대책 또는 소프트한 방향의 어떤 대책으로 저희들이 근근히 버텨왔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는데 지난 일요일이죠. 12일 일요일 저녁에 이제 KBS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기후 시대 물전쟁 여기가 방영이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 거기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신 분이 3분 정도 계십니다. 김병식 교수님 계시고요. 아직은 안 오셨는데 권현영 교수님 계시고 오늘 발표하신 이제 권문혁 박사님 이 3분이 이제 발표를 그때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 보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강우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강우 변동성 커진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건 우리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거를 이제 조건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학계, 수자원관리기관, 산업계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다목적댐의 역할 그리고 다목적댐에 대한 재개발 그런 거에 대한 기술 개발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충분한 그 커퍼시티를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관리 기술 그리고 뭐 운영 기술 그런 비구조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시행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그걸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아주 절박한 그 입장에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주영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환경적인 영향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가뭄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이제 10여 년부터 사실은 가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어떤 실효성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영향하고 피해에 대한 인벤토리를 계속 구축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2008년쯤에 이제 소방청 과제를 하면서 그러한 이제 체계나 프레임을 이제 만들면서 우리가 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되게 힘든데 지금이라도 쌓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저희들이 어떤 좋은 방향의 이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안 되고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는 이제 K워터에서 환경부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늦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가서 이주영 교수님 같이 이제 가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생공용수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환경 생태학적인 영향까지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책이나 뭐 그 산업계 그리고 대국민 인식 제고 방향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은 뭐 가뭄 쪽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 오늘 뭐 가뭄과 홍수 이러한 그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홍수와 가뭄의 이제 동시 발생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실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오전에는 제가 남쪽에 가서 가뭄에 관련된 회의를 참석을 했었고 오후에는 서울에 와서 홍수하고 관련된 회의를 참석을 했었는데 오후 회의에서는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무슨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지. 하여튼 그런 게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강원대학교 김병식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김병식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제 이름이 몇 번씩 나와가지고 좀 창피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저 지도 교수이신 김용수 교수님께서 상을 받으시게 돼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오니까 또 예전에 책에서 뵀던 분들도 많이 뵙고 TV에 나올 때보다 더 떨리고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뭐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특히 오늘 또 정창삼 교수께서 자문자답을 하셔서 이렇게 PT를 보고 말해야 될 얘기를 다 또 쏘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뭐 보편적인 얘기 몇 가지만 드리고 말 건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기후변화라는 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변화를 이제 기후위기라는 말로 쓰게 됐고, 오늘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이 다 이제 수자원 관리의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자원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앞에서 이제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뭄과 홍수.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바뀌어야 될 그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어렸을 때 보면 과유불급이라 그래서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말인데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설계도 지나치게 해야 되는 시대에 살게 됐고요. 또 저희가 또 이제 항상 듣는 말이 야, 2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 그랬는데 이제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고 과유불급이 틀려지는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 설계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막 해오고 이제 앞으로도 하고 지난 20년 동안 저희가 기후변화라고 해왔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승호 교수께서 말했지만은 기후변화에 있다 없다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는 우리의 그 실무에 들어가게 되는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뭐 기후변화 양분이 굉장히 심해진다. 그 다음에 뭐 하천의 예산 관리 등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등등등 뭐 그런 것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상, 수자원, 그 다음에 이 재난이라고 하는 분야가 지금 아직까지도 구분돼서 분리가 돼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런 물위기라는 곳에 얘기를 보면은 물론 이제 물환경단체에서 주관이 되고 수자원공사가 뭐 이렇게 관련이 됐다고 하지만 기상 관련된 교수님도 오셨지만은 거기에 관련된 뭐 관계들도 오지 않았고 꼭 와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또 하나는 수자원 하신 분들만 들어와 있고 재난 관련된 부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후 변화의 위기 시대에 사는데 저희 자신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는 토목과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학교 가서는 재난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은 AI 소프트학과에 이제 교수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점점점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는
수자원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그 수자원이라는 도메인 안에서 갇혀서 수잔이라고 하는 디멘전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나를 한번 돌이켜볼 생각이 있지 않나 싶고요. 앞에서 이제 기술적인 거나 그 다음에 그 정책적인 거나 예산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인력 양성이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예산과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에 치우치는 인력 양성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인력 양성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기술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기후 변화는 손수호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기상청에서는 기상, 기후, 빅데이터 융합이라는 관점에서의 기후 변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한다면 아까 이제 그 디지털 DT 가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DT 가람이 결코 수장호는 아니거든요. 디지털적인 컨텐츠들을 이용을 하는 기술적인 기술의 수자원을 이용하는 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과유불급이 틀려지는 시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들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해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이나 적응이 실제 실무자들이나 설계자들이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김 교수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특히 이러한 그 극한 현상에 의한 재난, 그 피해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고요. 오늘도 그 수자원, 또 재난, 그리고 디지털 기술까지 융합한 그 통합 측면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부경대학교 김상단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김상단입니다.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손석우 교수님 발표를 들었는데 우리가 많이 사실 들었던 얘기들이었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의 빈도, 강도, 범위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심각해질 거라는 경고는 사실 많은 학자분들로부터 제기가 돼 왔고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문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에서 멈추는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극심한 가뭄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호주도 그랬고 러시아, 북부 아프리카, 스페인, 미국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데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이벤트가 우리한테도 분명히 한 번쯤은 올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우리나라의 수자원 공급 시스템이 그럼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강한 이벤트에 맞서서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있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물론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공급원도 지금은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에 몇 번의 가뭄을 겪어봤죠. 제가 공부하기 전인 94년, 95년 가뭄도 그랬고 또 올해 초에 호남 지역 가뭄이 되게 위험했었지만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선배들이 잘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우리가 그럭저럭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버텨왔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한 2번 정도의 가뭄 이벤트가 연속이 되면 우리가 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3번 정도 가뭄이 연속으로 겹치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거기에서 버텨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들었었고요. 두 번째 발표하신 이주원 교수님 발표는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를 그냥 제 스스로 하자면은 지금까지는 인간 중심으로 물 부족 관리를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환경학적인 생태학적인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물 관리의 방향성은 인간 중심 일변도에서 결국에 가서는 자연하고 인간이 공존하는 곳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주원 교수님 발표 때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물 부족이 발생했을 때
주요 댐으로부터 용수 공급 조정 기준을 살펴보면은 하천 유지유량을 100% 우선 감량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즉 용수 공급의 중요성을 따져 보면은 당연히 1번이 생활용수고 그 다음이 공업용수, 농업용수고 생태계를 위한 물 공급은 가장 뒷순위이고 그뿐만 아니라 위험이 감지되는 그 순간에 100% 감축해도 되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경우를 살펴봐도 중국도 당연히 첫 번째 우선순위는 생활용수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두 번째 우선순위가 사실은 생태계를 위한 물 공급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도 당연히 21세기 들어서는 농업용수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용수가 농업용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수자원 인프라를 우리가 평가해 볼 때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때는 더 많아지는데 뭐 아까 발표에서도 말이 나왔다시피 확보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물 부족이 발생을 했을 때 생태계를 위한 용수 공급 우선순위가 국제 표준에 맞게 설정이 된다면은 과연 우리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김 교수님은 이제 금년서부터 가뭄과 관련된 또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장기간의 가뭄에 대한 그 대응과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환경부에서 정성조 서기관님이 마지막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디지털 홍수 예보단이라고요. 여러분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우리 수공에서는 그 아까 앞전에 발표를 해주셨지만 DT 관련해서 저희가 AI 홍수 예보하고 DT 관련된 기술들을 좀 접목을 해서 뭐 계속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비구조적인 대책 이쪽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좀 하려고 저희가 지금 팀이 하나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한 몇 개월째 좀 일을 하고 있는 정성조 서기관입니다. 일단 그 저희 국과장님 오셔야 되는데 오늘 예기치 않게 지금 어제부터 예산 소위 진행하고 오늘 전체 회의 좀 진행하는 것 때문에 국회에 지금 계속 대기하고 계셔서 부득이 불참했다는 거를 좀 그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요. 갑자기 저도 이제 이 그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회의 자료를 한번 그 회의 계획을 한번 봤는데요. 그래도 아까 그 생태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이 주제 자체가 좀 고루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에 솔직히 좀 안도의 한숨이 쉬더라고요. 저도 그 물안경 쪽에 주로 일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수자원 쪽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약간은 좀 그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류만 놓고 보면 이제 수자원 쪽이 이제 저희 그 환경부 물 관련된 화두가 지금 되고 있는데 어제 그 예산 소위 뭐 통과된 것도 보면 수자원 예산이 1.2조에서 한 2조 정도로 굉장히 대폭 확대가 되는 이제 결과를 좀 처리를 좀 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 중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환경부는 뭐 하냐? 물론 행안부도 그 재난 관련된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것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도시하천 유역 침수 방지 대책법이라고 올 그 여름에 좀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3월 15일자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 법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그 장관님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시행령 하위법령들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쯤에 입법 예고가 나갈 겁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 거고요. 저희 쪽 그 법안을 구조적으로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법 안에는
어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홍수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고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지자체가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환경부가 하는 역할은 도시 침수 예보라는 게 이제 새롭게 들어갑니다. 예전에 지금 현재는 하천 중심으로 홍수 예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대하천 중심의 75개 지점에 대한 그 특보 예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를 223개 지점으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좀 늘려서 홍수기 전까지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늘려서 홍수 예보를 좀 할 거고요. 도시 침수 예보라고 지금 작년에 저희가 좀 구축을 해서 도림천에 홍수 예보 시스템을 좀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하고 하천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하천 하수도를 연계하는 홍수예보 시스템 올해도 한 40여 회 정도 자료 제공을 서울시에 좀 했는데요. 이 시스템들을 한 2030년까지 한 60개 정도로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대책들을 좀 검토를 좀 현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홍수예보는 많이들 들어보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23개 지점으로 늘리면서 아무래도 뭐 홍수를 예보하는 예보관들이 그 사전 검토를 하는 부분들을 많이 줄여야 될 필요성이 좀 느껴져서 AI 홍수 예보 시스템을 지금 현재 그 플랫폼 구축을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짓고요. 내년 상반기 그 홍수기 전에 모두 좀 가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면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걸린다고 하는데요. 뭐 AI가 딱 던지면 한 3초 내지 5초 정도면 여기가 침수가 그 하천 수위죠. 하천 수위가 예측이 돼서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지금 올 12월 달에 좀 발표를 쭉 하려고는 하는데요. 치수 대책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도 지금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대책, 비구조적인 대책 나눠 가지고 좀 하고 있고요. 솔직히 구조적인 대책은 예산 수반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뭐 모든 돈을 그 환경부 예산을 이쪽에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주민들 거기에 거주하시는 침수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그 생명이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예보 체계 이거를 좀 선진화를 해서 내 지역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건 자기가 서 있는 위치 기반으로 그 위치에 홍수의 그 상황들이 어떻게 발령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요즘은 핸드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서 추후에 여기가 어떻게 변할 거라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즉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이게 정확도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일차적인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도 보여지고 그 추진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추진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적 대책 안에서는 뭐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환경부가 이제 댐 건설 저도 솔직히 환경부 출신인데요. 수전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는 있지만 환경부가 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는 저 은퇴하기 전까지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 이제 그런 논의 자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물론 뭐 제가 오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금 현재 구조적인 대책의 주 포인트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물그릇을 키운다라는 개념이고요.
댐이라든지 하천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포인트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물론 필요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그런 그 대책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 그 대책들을 좀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뭐 대심도 터널이나 뭐 지하방수로 같은 경우는 뭐 익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꼭 지하방수로 그 대심도까지는 아니어도 중소규모 그 터널 같은 경우도 좀 그 제가 수요 조사를 하니까 한 2개 정도는 현재까지는 뭐 제가 조사된 거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병합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할 그럴 계획에 좀 있습니다. 뭐 이 정도가 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그 대책들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오늘 와서 이제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물론 아까 처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생태도 고려되고 수량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 토론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그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한 가지 조금 그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제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를 어떻게 내가 줄다리기를 할 거냐, 그네를 탈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걸로 끌려갈 건지 아주 현실적인 걸로 끌려갈 건지, 그거는 정책하는 제 입장에서,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 이거를 어느 쪽에 그 추를 두고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론 정치권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통계 수치가 이런 것이 잘못 확인돼서 뭐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오늘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금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뭄도 얘기 나왔고 수량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가뭄 같은 경우를 단적인 예를 들면 실은 물 공급하는 데만 집중이 돼 있지 이 물을 쓰는 사람에 대한 관리는 솔직히 논의 자체들이 거의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 자체가 뭐 수자원이나 물환경이나 그 포인트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한다고 생각하지만, 물 쓰는 사람들이 물을 허드렛게 쓰면 그만큼 물을 쓰는 이 비경제적인 그런 물 사용량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저도 뭐 하수 제이용이나 이런 걸 좀 해봤지만 그 물제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자꾸 그 정책적인 후순위로 밀려나가고 있는 건 그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물을 틀어놓고 양치를 하시는지, 이게 제가 그 환경을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경제적인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의 물 쓰는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모든 정책의 수단으로서 좀 활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저희 이제 그 앞에 패널 토론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을 그냥 단순하게 수자원이니 수질이니 이런 측면을 놓고 보지 말고 전체 물을 그 융합하는, 이제 저희도 물 관리 일원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물을 융합하는 그런 정책으로, 서로 상생하는 정책으로 모든 정책들이 추진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서기관님께서는 지금 디지털 홍수예보단에 계신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고, 끝으로 가뭄과 관련해서 뭐 수요 관리 측면에서의 방안도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은 이제 수질, 수량 모든 것들을 갖다 융합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여기서 토론해 주신 분들,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